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인 박영순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70살이 넘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을까? 그런데 또 왜 6개월 만에 다시 나왔을까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설 자리가 좁아졌는지 말이에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을 충북 작은 농촌에서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며 자식 셋을 키웠죠.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모두 도시로 나가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겨울이면 혈압 때문에 고생이었죠. 자식들이 자주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혼자 시골에서 뭐하냐, 우리 근처로 와라. 특히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새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교통도 좋아졌어요. 우리 동네로 오세요. 큰아들이 사는 곳은 경기도에 새로 생긴 신도시였어요.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곳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내가 평생 살던 곳을 왜 떠나냐. 하지만 자식들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 아픈데 병원도 가깝고 우리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몸이 아플 때마다 멀리 있는 자식들이 걱정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봄에 결심했습니다. 시골집을 팔고 큰아들이 사는 신도시로 이사 가기로 말이에요. 시골집이 생각보다 좋은 값에 팔렸어요. 6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 돈으로 신도시 새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이 4,5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쓰려고 했죠. 새 아파트는 정말 깨끗했어요. 32평형의 방 3개, 거실도 넓고 주방도 시설이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지하에 있고 시골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관리사무소도 있어서 뭔가 안전할 것 같았고요. 큰아들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좋겠네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입주한 첫 달은 정말 좋았어요. 새 아파트 냄새가 났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신기했고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큰아들네도 자주 놀러 왔고 둘째 딸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여기가 훨씬 좋죠? 그런데 문제는 2층에 사는 젊은 부부였어요. 제가 3층에 살았는데 바로 아래층이었죠.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구를 옮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끄러웠죠. 새벽 2시, 3시까지도 소리가 났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는데 그나마 드는 잠도 깨서 고생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참았어요. 새로 이사 와서 정리하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늦게 음악도 틀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았어요. 참다 못해 아래층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우통을 벗고 있어서 깜짝 놀랐죠. 뭐 하러 왔는데요? 말투부터 건방졌어요. 안녕하세요. 위층에 사는 박영순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그 남자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소음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뭔 소음을 냈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벌써 날카로웠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밤늦게 좀 시끄러워서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우리가 언제 시끄럽게 했는데요? 증거 있어요? 그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또 뭐야? 맨날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여자까지 나왔는데 역시 20대로 보였어요. 짧은 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해서 좀 무서워 보였습니다. 우리 뭐 잘못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요. 여자도 말투가 싸늘했어요. 할머니, 혹시 귀가 너무 밝으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예민해진다던데. 그 말에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밤늦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쿵쿵거린다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집 와서 확인해 볼래요? 우리가 뭘 하는지 직접 보시든가요. 그게 아니고. 아니면 경찰 부르든가요. 우리 뭔 잘못했는지 경찰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러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시골에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웃끼리 뭔가 불편하면 서로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들아, 아래층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 큰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참으세요. 그런데 말하러 갔더니 태도가 너무 안 좋더라. 젊은 사람들 요즘 다 그래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큰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어요. 마치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 같았죠. 밤 12시가 넘으면 더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뭔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도 계속 났어요. 새벽 3시, 4시까지도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낮에 졸리고 머리도 아팠죠. 밥맛도 없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게 스트레스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더 참다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처음엔 친절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네, 할머니.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아래층에 말해보겠습니다. 조심하라고요.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 잘 안 들어서. 할머니께서도 좀 참으시고요. 참으라는 말만 계속 들었어요. 관리소장이 아래층에 갔다 온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밤에 더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진짜 일부러 바닥을 구르는 것 같은 소리도 냈어요. 견디다 못해 다시 아래층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최대한 공손하게 말해보려고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 남자가 나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눈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또 왔네요. 관리소에 신고까지 했다면서요?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평범하게 사는 건데. 밤늦게 음악 소리가 너무 크고. 음악? 우리가 언제 큰 소리로 음악 틀었어요? 증거 있어요? 그때 여자도 나왔는데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우리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는 제가 더 받는데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오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시골에서 사시다가 와서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생활이 싫으면 다시 시골로 가세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시골로 가라고요? 네. 여기는 도시예요. 시끄러운 게 싫으면 산에 가서 사세요. 여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파트 사는 게 싫으면 왜 왔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자꾸 와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더니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집 앞에 오지 마세요. 자꾸 와서 괴롭히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언제 괴롭혔나요? 지금이잖아요. 맨날 와서 시비 걸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올라갔죠.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뭔가를 던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완전히 고의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둘째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말했어요. 딸아, 엄마가 견딜 수가 없겠다. 둘째 딸은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가서 말해줄까요? 아니야, 괜히 너까지 시비에 휘말리지 마라. 하지만 둘째 딸은 그날 저녁에 왔어요. 아래층에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말렸습니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봐 무서워. 엄마, 이런 걸 참고 살 수는 없어요. 결국 둘째 딸이 아래층에 갔어요.
10분 정도 있다가 올라왔는데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왜? 뭐라고 하던?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면서 엄마가 신경질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와서 적응 못한다고. 둘째 딸도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싫으면 이사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 신고해요. 경찰서에? 네. 이건 명백한 층간소음이고 주민 갈등이에요. 경찰이 중재해 줄 수 있어요. 고민하다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아래층 사람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네요. 네, 파출소에서 나가보겠습니다. 2시간 후에 경찰관 2명이 왔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경찰관과 20대 여자 경찰관이었죠.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래층에도 가보겠다고 했어요. 아래층에 갔다 온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집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서로 양보를 해야죠. 할머니께서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또 저한테 참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경찰관님, 정말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파트 생활이 원래 그런 거예요. 경찰관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서로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부러 큰 소리를 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째려보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도 무시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녁에 마트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2층에서 그 남자가 탔어요. 둘만 있는 공간이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경찰까지 부르시더니 기분이 어때요? 저는 그냥, 우리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할머니 때문에.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었죠. 할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더니 3층에서 내리면서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일부러 부딪힌 게 분명했죠. 저는 비틀거렸고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혔어요. 아,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입으로는 사과했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가서 어깨를 만져보니까 아팠어요.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잤죠. 다음 날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어제 그 남자가 나를 밀었어. 엄마, 정말요? 일부러요? 응.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를 쳤는데 넘어질 뻔했어.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그럼 신고해야죠. 그건 폭행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있나?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와서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르신이 다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CCTV 화질도 좋지 않아서 정확히 뭐가 뭔지 알기 어려워요. 결국 CCTV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큰아들이 직접 아래층에 가서 따지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괜히 더 큰 일 날까봐 무서워. 그런데 진짜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둘 다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냄새가 났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는데 또 셋이 같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싫어요. 네? 맨날 와서 시비 걸고 경찰까지 부르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여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빨리 3층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저 앞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진짜 우리 집 앞에 오지 마세요. 경고해요. 저는 뭔가 잘못하면
그 순간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잘못한 거 많아요. 우리 괴롭히는 거. 힘이 세서 팔이 아팠어요. 아, 아파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러면서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저는 정말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놓으세요. 아파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어요. 남자가 저를 밀면서 말했어요. 빨리 나가요. 저는 비틀거리면서 나왔는데 바닥에 넘어져 버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정말 아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팔도 아팠죠.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겨우 일어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팔에는 손가락 자국이 멍으로 남아 있었고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 뭐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무릎에서 피가 나고 팔에 멍이 들었어. 큰아들이 불이 나게 왔어요. 제 상처를 보더니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외상이네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진단서도 써드릴 테니까 경찰서에 가세요.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갔어요. 이번엔 큰아들이 함께 갔죠. 상황을 설명하고 진단서를 보여줬더니 경찰관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건 폭행 사건이네요.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경찰이 아래층에 갔어요. 30분 정도 있다가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집 사람들이 부인하네요. 부인해요? 네. 자기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하고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주장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수사를 해봐야죠. 하지만 증인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또 증거 문제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있지만 소리는 녹음이 안 되고 화질도 좋지 않다고 했어요. 수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됐어요. 그 사이에도 그 부부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거짓말쟁이 할머니네.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할머니. 다른 이웃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였죠. 저는 너무 부끄럽고 억울해서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졌어요. 마트에 갔다가 같은 아파트 사는 다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박 씨, 요즘 아래층 사람들하고 싸운다면서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박 씨가 자꾸 시비를 건다고 하던데요. 벌써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시비를 건 게 아니라.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쁠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웃들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부부가 먼저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퍼뜨린 것 같았어요. 한 달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기 어렵겠다고 하네요. 그럼 그냥 끝인가요? 죄송합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고 증인도 없고 그 사람들이 계속 부인하고 있어서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죠. 그 무렵 건강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올라가고 잠도 못 자서 몸무게가 빠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네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환경을 바꾸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환경을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그들이 일부러 내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밖에 나가기 무서웠어요. 복도에서 그 부부와 마주치는 것도 공포였죠. 큰아들과 둘째 딸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러다가 병 나겠어요. 차라리 이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사라는 말에 처음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사를 가야 하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도 내야 하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또 돈이 필요했어요. 집주인한테 사정을 설명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나가시면 위약금 내셔야 해요. 위약금이 600만 원이나 됐어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다녔는데 제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예산도 줄어들었고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죠. 그러던 중에 둘째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차라리 시골로 내려가시는 게 어떨까요? 시골로? 네. 고향 근처에 깨끗한 전셋집도 있고 물가도 싸잖아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시골로 다시 내려간다는 건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시골이 그리웠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그곳이 말이에요. 고향 근처를 알아보니까 정말 좋은 집이 있었어요. 깨끗한 단독주택에 마당도 있고 전세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게다가 이웃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죠. 마음을 정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고생한 신도시 생활을 정리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삿짐도 올 때보다 훨씬 적었어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사 가는 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그 부부를 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들은 승리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드디어 가시는군요. 네, 잘 가세요. 시골이 할머니한테는 딱 맞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이니까요. 시골로 내려와서 새 집에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살던 곳과 비슷해서 친숙했거든요. 이웃 할머니들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조용한 환경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밤에는 정말 조용했어요.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은 컸어요. 위약금 600만 원의 이사비 그리고 새집 계약비까지 합치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날렸어요. 게다가 신도시에서의 전세 보증금 4,500만 원이 시골에서는 2천만 원이면 충분했으니까 2,500만 원 어치의 집에서 더 싼 집으로 온 셈이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평화와 안전이거든요. 큰아들은 처음엔 아쉬워했어요. 엄마, 그래도 도시가 편리한데. 편리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어. 지금은 큰아들도 이해해주고 있어요.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와서 안부를 묻죠. 둘째 딸은 처음부터 제 편이었어요. 엄마가 편하신 게 최고예요. 돈은 또 모으면 되잖아요. 시골로 내려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잠도 잘 자고 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걸 키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끔 그 6개월이 꿈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팔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보면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시골 사람들처럼 인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다만 제가 운이 나빠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또 하나 깨달은 건 법이 항상 약자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젊은 사람들보다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무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아무리 편리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큰아들이 가끔 말해요. 엄마, 그래도 도시 근처로 다시 오시는 건 어때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정말로 여기가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별이 보여요. 이웃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혼자 사는 저를 걱정해 주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 먹고 명절 때는 함께 음식을 해서 나눠 먹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에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어요.
병원이 멀고 마트도 작고 교통도 불편해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해요. 가끔 그 아파트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그 젊은 부부를 생각해요. 다른 노인이 이사 와서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편리한 곳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마음만은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층간소음이나 이웃 갈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편한 곳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이제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 6개월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